안녕하세요. 세월호 사고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블러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경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세월호가 사고 난 곳, 사고 난 해역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사고 원인 하면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고 해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월호가 사고 난 해역은 이곳입니다. 맹골수도라고 하는 진도 부근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진도고 맹골수도가 이곳입니다. 자, 수도라고 하면 물길, 바닷길, 뱃길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배들이 흔히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실제로도 맹골수도에는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당시 해역이 선장 조선구역, 조선이라고 하면 조종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조종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그때 당시에 브릿지라고 하는 음악을 조종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곳은 선장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할 만큼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구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약간 사고 다발구역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곳에서 충돌 사고도 꽤 일어났고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전복 사고도 몇 건 있었고 좌초되는 사고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위험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느냐? 수도에서는 조류,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좁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맹골수도는 작은 배들이 지나다니기에는 그렇게 좁은 수도는 아니에요. 물살이 좀 센 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물살이 어느 정도로 세느냐? 우리나라에서 물살 센 곳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 울돌목일 텐데요. 이 명량대첩이 일어난 곳이죠. 제로 진도와 해남 우수영 사이에 있는 이곳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세요. 자, 조류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바닷물이 넓은 곳에 있다가 이런 수로 같은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압력 차이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속, 물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니까. 그리고 이 물살이 하루에 2번 정도 그 방향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조석간만의 차, 이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쉽게 말하면 밀물썰물 때문에 방향이 하루에 2번 정도 바뀌어요. 우리나라 황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조석간만의 차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약 3번째 정도로 물살이 빠른 곳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뱃길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물살 같은 경우에는 좁으면 좁아질수록 더 빨라지는데 너무 좁은 곳은 뱃길로 이용하기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뱃길로 이용되는 곳에서는 약 3번째 정도로 물살이 빠른 곳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해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조류가 왜 위험하느냐? 제가 다녔던 해양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일선 선장님들에게도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조류를 많이 꼽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대중들이 이 조류의 무서움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는 저희들도 이 조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해보기 전까지는 체감을 잘 못해요. 말로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 조류 진짜 위험한 거다. 실제로 당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울돌목 있죠? 이곳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전라남도 우수영에서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실제로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눈으로 봤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물론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양대학교 대학교 다닐 때쯤에는 그래도 인간이 만든 이동수단 중에 가장 큰 게 배인데 아무리 물살이 센다고 한들 배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고 실제로 많은 항해사들이 그렇습니다. 느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걸 언제 느꼈느냐? 제가 처음 항해사 생활을 시작한 배에서 느꼈습니다. 처음 항해사 생활을 시작한 배가 바로 이 배인데요. 브라질의 발레라고 하는 유명한 철광석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발주한 배인데 배가 철광석을 운반을 하는데 무려 그 무게가 약 40만 톤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같이 큰 배가 무슨 조류에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는 실제로 별로 큰 배가 아니에요. 100년 전에 침몰을 했었던 타이타닉호보다도 작은 배고요. 이 배가 40만 톤인데 세월호가 참고로 7,000톤이 안 됩니다. 6,800톤 정도 되는데 무게가 6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무튼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첫 항해를 나섰는데 어느 곳을 지나게 되냐면 바로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 아굴라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도 하여간 물살이 센 곳으로 유명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곳을 지나는데 선장님께서도 많이 좀 경고를 하셨어요. 이곳 물살 세다, 조심해라, 경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뭐 설마하니 이렇게 무거운 배가 물살 때문에 어떻게 대기하겠어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그때 마침 자동 조차 장치, 배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을 보통 자동으로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놓고 가는데, 이 자동 조타 장치가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었죠. 그리고 제 딴에는 빨리 조치를 취한다고 수동으로 핸들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잡혔을 때는 배가 한 90도 정도 돌아간 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조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딱히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조류가 이 정도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당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조류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 조류의 힘은 뭐 요즘 발전에도 이용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배를 돌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맹골수도 내에는 자체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물길 같은 경우도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만 잘 지나고 다닌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맹골수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유속이 6노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사고 당시 세월호 속도가 18노트였어요. 이 노트는 어떤 것이냐? 1노트는 1해리를 1시간에 가는 그런 속력인데, 1해리는 6리아는 좀 다릅니다. 육상마일과는 약간 달라요. 육상마일은 1마일이 한 1,600, 1.6km 정도 되는데, 해상마일은 약간 다릅니다. 1마일이 약 1,852m 정도이기 때문에 노트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킬로미터로 환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18노트가 조금 안 됐고,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35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속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외부 힘이 약 6노트, 약 10km 정도 이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선속의 3분의 1 정도가 외부에서 작용을 한 거예요. 뒤에서 맞을 때는 24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맞을 때는 12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맞으나 뒤로 맞으나 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방향만 잘 잡고 가면은 빨리 지나가느냐 늦게 지나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껴 맞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타가 안 잡혀요. 쉽게 말하면 핸들이 평소처럼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편할까? 눈길을 운전하는 정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자기 맘대로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선장님이 재선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조류가 무서운 거고, 이런 수도에서는 통학량이 많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선장님이 직접 조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기관장님도 기관실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둘 다 없었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단면적으로는 세월호의 선장과 기관장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둘의 잘못으로만 본다면은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이 항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관리하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배경에 속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천 제주 항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를 다니는 모든 항로가 그런데 항해 시간이 채 하루가 안 걸립니다. 하루가 안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제주도나 기항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출항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배는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운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람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휴식 시간을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의 피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조치들을 잘 못해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크루즈선들 같은 경우에는 항해사들은 2명씩 있고요. 선장님 같은 경우도 원래 선장님은 딱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습니다. 비상시나 위험한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 그때 맞춰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 이래로 잠만 해도 잘 시간이 아닌데 자야 된다고 하면은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또 줄이려고 크루즈선에서는 또 부선장이라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선장님을 보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안 여객선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상선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로휴식 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그것 또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문서상으로 기록만 바꾸면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피로도는 계속해서 쌓여가요. 특히 연안항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맹골수도가 자동차로 치면은 그냥 사고 다발 구간인데,
이것도 한두 번 지날 때 얘기지. 계속 지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 돌발 상황 같은 경우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회사가 방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쥐꼬리면은 누가 그걸 지키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 사고 당시에 세월호 선장은 그 전날 음주 때문에 안 올라왔어요. 이 사고 일어날 당시가 9시, 전후로 1시간 정도 해도 8시 정도면 원래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때문에 자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선 이상의 음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전날에 늦게 출발한 영향도 있긴 있었겠지만, 아무튼간에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태에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이때 사고 당시에 3등항 회사도 경험이 없었던 거의 초임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선장도 처음 탔었다고 해요. 이걸 듣고 정말 청해진흥원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회사들은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력들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처음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인력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겠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왜 사람이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그만큼 주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취업하기 힘들지만 그때도 취업하기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렇게 돌려 막았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고가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방치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아니 국가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인천 제주항로에 대한 허가를 애시당초에 내준 것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규제 자체를 완화해준 것도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완화해준 것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회사들에서 ISM이라고 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건 있을 거예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서류 작업으로만 대충 떼어버리고 제대로 하지 않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관리당국의 관리 미흡도 이 사고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대해서 좀 최대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좀 안 된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사고 원인이랑 설명하면서 조금씩 하는 걸로 하고 배경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부터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